운이 좋았어요. 제가 일론을 알고 있었고 그가 모델 S용 첫 컴퓨터를 만들 때 도와줬거든요. 젠스랑 조 로건 쇼 인터뷰입니다. 그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젠스랑입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넣을 컴퓨터를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젠스랑입니다. 그게 사실상 FSD 컴퓨터 1세대였죠. 그래서 이미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발표했을 때 세상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젠스랑 과거의 회고가 있습니다. 주문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일론을 제외하고는요. 그가 행사에 왔고 저희는 자율주행차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젠스랑입니다. 아마 2015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일론이 그러더군요. 이거 진짜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와, 첫 고객이 생겼네요. 그가 말하길, 네, 근데 비영리 회사입니다. 젠스랑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얼굴에서 피가 다 빠졌죠. 이걸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는데 한 대에 30만 달러짜리였어요. 비영리 단체가 그걸 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가 말했죠. 이건 인공지능 회사예요. 비영리 단체이긴 한데 이런 슈퍼컴퓨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젠스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첫 번째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우리 회사 내부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포장해서 직접 차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2016년에 일론에게 전달했죠. 그곳엔 연구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피터 아벨도 있었고 일리아 슈츠케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당신 스튜디오보다 더 작은 방 하나에 다 모여 있더군요. 그곳이 알고 보니 오픈 AI였습니다. 2016년이었죠. 그저 몇 명이 작은 방에 모여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영리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조로건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회사가 됐어요.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에 일론이 있었어요. 정말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거예요. 조로건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재킷이네요. 나이는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은데 검은 머리는 다 사라졌네요. 지금은 크기가 훨씬 작아졌어요. 여긴 며칠 전 스페이스X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놀랍죠? 차이 엄청나죠? 산업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아요. 일론이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세요. 젠스랑입니다. 스타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터라는 회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회사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대체하려는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그가 말하길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스타링크가 인구가 적은 지역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입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주시겠어요? 스타링크에는 적 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위성들은 음속의 25배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죠. 말 그대로 지구 주위를 빠르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의 고도는 약 550km 정도이고요. 이 구간을 일반적으로 적 궤도라고 부릅니다. 이 위성들이 적 궤도에 있기 때문에 지연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지구 정지 궤도 위성 약 36,000km와 비교하면 거리 차이가 워낙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천 개의 위성이 전 세계에 걸쳐 낮은 지연 속도와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지구 어디서든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하죠. 위성들 사이에는 레이저 링크가 있어서 일종의 레이저 메시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저광 케이블 같은 통신선이 손상되거나 끊어져도 위성끼리 서로 직접 통신하면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케이블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도 말이죠.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홍해 해저 케이블이 끊겼을 때도 스타링크 네트워크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재난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홍수나 화재,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상 인프라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어떤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스타링크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받지 않아요. 비극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스타링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죠. 재난 상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앞에 결제창을 띄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옳지 않죠. 그래서 스타링크는 매우 탄탄한 시스템입니다. 스타링크는 지상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성빔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하나의 위성빔이 꽤 넓은 범위를 덮기 때문에 빔 하나당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 수도 일정합니다. 스타링크는 지상 기반의 셀룰러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룰러망은 도심에서는 아주 잘 작동해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기지국들이 1km 간격 정도로 빽빽하게 세워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지국들이 시골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일수록 인터넷 품질이 가장 나쁘죠. 왜냐하면 강 케이블을 깔거나 고대역폭 기지국을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사들의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앵커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링크 위성 빔은 고층 건물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앵커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앞으로 도심 지역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할 만큼 말이죠. 안타깝게도 물리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 입니다. 위성이 지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위성의 고도가 약 550km인데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350km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멀어요. 이걸 손전등으로 비하면 이해가 쉬운데 손전등 빛이 이렇게 원뿔 형태로 퍼져 나가잖아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은 그 빛이 550km 정도인데 앞으로는 그 거리를 350km 정도로 낮출 거지만 하지만 불과 1km 거리 안에 있는 기지국을 이길 수는 없는데 이건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인구 밀집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도심 인구의 1% 정도는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심이라 해도 광 케이블이 깔리지 않는 지역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길 끝에 있는 외진 곳에 살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도시 안에도 의외로 인터넷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링크는 도심의 약 1에서 2% 정도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시골 지역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곳 사람들 중에는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더라도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테슬라가 455달러를 정확하게 종가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58달러까지 찍었는데 이제 52주 최고가 488달러, 정말 그 30달러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500달러 선이 이제 앞에 있고요. 자, 오늘 그 앞서서 중요한 인터뷰, 젠스랑의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요. 자, 지금 대한항공마저 그리고 현대차마저 자, 이런 선택을 충격적이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좋지만은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뒷부분에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앞부분에는 그 젠스랑의 인터뷰를 한번 보셨는데요. 자, 2015년에 그 젠스랑이 테슬라 FSD 1세대 당시에 그 엔비디아의 칩을 일론 머스크에게 첫 고객으로 판매를 했죠. 2015년부터 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다부지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이 그 한국의 FSD 상륙하고 놀라운 반응, 오늘날 그 FSD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연 그 시작이었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2016년 젠스랑이 직접 그 당시 칩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 오픈 AI의 당시 이제 공동 회장 일론 머스크와 슈츠케버라는 그 AI 엔지니어도 같이 있었다. 당시에 그 회상을 하면서 똑같은 칩인데 사이즈가 정말 작아진 칩을 이번에 스페이스X 본사를 가서 전달하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AI 시대를 열었고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아무도 시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그 칩에 대한 관심 그걸 통해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테슬라 FSD 자율주행을 추진해서 드디어 성공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 굉장히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는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자, 짧게 X를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율주행은 게임 체인저라고 조금 전에 올렸는데요. 자, 로보택시가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굉장히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불리시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작은 차, 소형차 생산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 최대 자동차 잡지가 충격적이게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말 비할 데가 없다. 아주 좋다. 이런 극찬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3D 모습을 이제 FSD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탐색할 때 주차 공간 어디 사용 중인지 또 인근 상점 및 실시간 이용 가능 정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뜬다. 많은 기술 그 발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3D를 이용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스페이스X는 8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주식 매도를 시작해서 오픈 AI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간 기업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자, 기업 가치 그 8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주식 매도, 이 스페이스X, 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 거죠. 자, 테슬라는 지난주 5일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미국에서 슈퍼차저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200만 건 이상의 충전 세션 그리고 70기가와트의 에너지가 공급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역대급 발표를 한 거죠. 그만큼 전기차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테슬라가 주말 마이애미 이벤트를 예고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의 시각 그러니까 자율주행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영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5년 3분기에 전 세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출하량이 한 분기 동안 처음으로 100기가와트시를 초과했다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산업 초기 단계다. 무궁무진하게 더 발전 여지가 남아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여기 테슬라 FSD 감독 모델이 독일 최대 자동차 잡지를 놀라게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 최대 자동차 출판업과 출판물가의 베를린 시승 중에 FSD 14업 엔진을 장착한 테슬라 모델 3는 복잡한 교통, 공사구역을 처리하고 보행자를 위해서 조기 제동을 하고 좁은 도로에서는 양보 운전하면서 잘 주행을 했다. 그래서 이 테슬라 FSD 감독 모델에 대해서 독일 최대 자동차 잡지가 깜짝 놀라면서 오토빌드의 로빈 호니그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테슬라 FSD 감독 상태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산만해지지 않고 절대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비전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즉 나는 인간 운전자 중에 베스트 드라이버지만 결국은 테슬라 FSD 자율주행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진다 이거를 얘기를 할 정도로 격찬을 하고 있죠. 이러니까 이제 테슬라 FSD가 지금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주가도 들썩들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영국에서 모델 Y 스탠다드를 출시했고 가격은 41,990유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납기는 2026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첫 시승은 이제 2026년 1월 가능한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는 미국에서 여러 새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1번부터 7번 보시면 신형 모델 Y 스탠다드 주문에 대해서 0% 이자 72개월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모델 Y 프리미엄 그리고 모델 3 프리미엄 모델 3 퍼포먼스 주문 시 연이율은 2.99%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 재고에 대해서 한 차례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고요. 자, 7번에 보시면 모델 S 월 1,549달러부터 리스가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판매 프로모션을 테슬라가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충격적인 게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대한항공과 관련 서비스가 항공 서비스가 스타링크를 전격 채용하게 됐다는 속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 그리고 아시아나 에어라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 서울이 모두 이제 관련 코리안 에어 관련 회사인데 여기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터넷을 모든 항공기 플릿에 설치하기로 했고 모든 좌석 등급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정적인 기내 와이파이, 이제 기내에서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통화도 하고 자유로운 연결이 가능한데 올해 말 준비 테스트를 시작해서 2026년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고요. 2027년 말에는 전체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스타링크 약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대 42닷 이 자율주행 책임 부서였는데요. 이게 그 12월 3일자로 이 42닷을 이끌던 송창현 사장이 정의선 회장 면담 후에 전격적인 사임을 발표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이 송창현 사장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대차 자율주행을 이끌어 오신 분인데 이렇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간에 사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레벨 3까지 가려면 길이 정말 험난해 보이는데요. 정말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이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강화해서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그 잃어버린 세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참 혁신적인 그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지 않는 한은 테슬라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웨이모, 크루즈, 모빌 아이, 죽스, 샤오펑, 바이두와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웨이모는 뭐 워낙 여러분 잘 아시죠? 비용이 7배 비싼 단점이 있고요. 자, GM의 크루즈는 그나마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GM의 자금 지원이 약화되면서 테슬라 FSD 그 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모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50% 급감하면서 자율주행 전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데이터 우위와 비교조차 안 되는 거고요. 죽수는 아마존에서 하는 건데 아마존의 자금은 강하지만 테슬라 로보택시 2025년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지금 진출을 했죠. 이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샤오펑은 카메라와 센서 기반을 쓰고 있는데요. 자, 중국 내 10만 명 그리고 테슬라 그 중국 경쟁에서 이 여러모로 이제 유리한 입지를 가져오려고 이걸 하는데 단점은 카메라와 센서 아직도 쓰고 있다는 점. 요게 이제 단점이죠.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줘도 아직은 많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바이두 역시 수익성을 주장하지만 테슬라의 글로벌 데이터에서 열의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이들의 운명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라이센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대도 그 길을 걸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너무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정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GM, 포드 이 메이저 3사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현대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겠지만 이미 시간을 많이 잃어버려서 테슬라의 OEM 역할로 이제 그 현대차는 자동차만 찍어내고 여기에 자율주행은 테슬라 여기서 맡아서 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이 현대 같은 경우 GM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고 이후에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고 포드는 GM보다도 뒤처지고 있는데 이 L2 그 레벨 2 여기서 자율주행 후퇴 또는 합병이 예상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난번 낙스 표준 방식에 발빠르게 합류했듯이 이번에도 테슬라 FSD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빨리 진출하는 게 최상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AI 생태계 편입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조금 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시도해봐라. 정말 게임 체인저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만큼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애들이나 파빌릭이라는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동물이 귀여운 동물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은 알아서 가는 모습을 한번 짤로 넣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짧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명 독립군을 모집 중에 있는데, 그 마일라이프 행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 3,000명의 나의 소중한 경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시리라고 응원하고 3.1 경제 독립 TV도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지 드린 대로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에서 12월 20일까지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12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12월 20일 날 일괄 작업해서 자택으로 마일라이프가 한 권씩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이름하고 가로하고 유튜브 닉네임,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홍길동이고 유튜브 닉네임이 독립투사다. 그러면 홍길동 가로하고 독립투사, 그러니까 유튜브 닉네임,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정확한 받을 곳 주소, 가급적 자택 주소 부탁드리고 요거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몇 분이 유튜브 닉네임 요거를 좀 생략하고 제가 고지에 살짝 빠졌었죠. 그래야지 제가 정확한 작업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름 가로 열고 유튜브 닉네임, 핸드폰 번호, 받을 곳 주소를 worldtoptv@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12월 20일까지 다 작업해서 연말 시작되기 전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마일라이프를 통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경제독립 씨앗을 파종한다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온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가격도 다른 여타 종목들은 많이 조정받고 있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0만 원 세팅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18배가 될 수도 있고 33배까지도 될 수 있는데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라이프 커피 한 잔 멤버십 의미는 이 경제독립 씨앗 내가 어디 파종했는지 기록하고 중간중간 챙기고 또 3.1 경제독립 TV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경제독립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주의 경고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여러분의 경제독립 씨앗을 반드시 파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연말 잘 준비하고 연초에 액션 플랜을 가동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영상은 스타링크 관련해서 대한항공 우리 국적기마저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한 5분 정도 이어지니까 꼭 정주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ecause I'd known Elon, and I helped him build the first computer for Model 3, the Model S. And when he wanted to start working on autonomous vehicle, I helped him build the computer that went into the Model S AV system, his full self-driving system. We were basically the FSD computer version 1. And so we're already working together. And when I announced this thing, nobody in the world wanted it.
I had no purchase orders, not one. Nobody wanted to buy it. Nobody wanted to be part of it, except for Elon. He was at the event, and we were doing a fireside chat about the future of self-driving cars. At that time, it was 2015. And he goes, you know what? I have a company that could really use this. And I said, wow, my first customer. And yeah, we have this company. It's a nonprofit company. And all the blood drained out of my face. Yeah. I just spent a few $1 billion building this thing. It cost $300,000. And, you know, the chances of a nonprofit being able to pay for this thing is approximately zero. And he goes, you know, it's an AI company, and it's a nonprofit, and we could really use one of these supercomputers. And so I picked it up. I built the first one for ourselves. We're using it inside the company. I boxed one up. I drove it up to San Francisco, and I delivered it to Elon in 2016. A bunch of researchers were there. Peter Beal was there. Ilya was there. And there was a bunch of people there. And I walk up to the second floor where they were all kind of in a room, this smaller than your place here, and that place turned out to have been OpenAI, 2016. Wow! Just a bunch of people sitting in a room. It's not really nonprofit anymore, though, is it? They're not nonprofit anymore. Yeah. Weird how that works. Yeah. But anyhow, Elon was there. It was really a great moment. Oh yeah, there you go. Yeah, that's it. Wow. Look at you, bro. Same jacket. Look at that. I haven't aged. Not a lick of black hair though. The size of it is it's significantly smaller. That was the other day. Okay, at so SpaceX. yeah, there you go. Yeah, look at the difference. That's exactly crazy. the same industrial design. He's holding it in his hand. Here's the amazing thing. Can you give me a bit about Starlink and how the tech works? Because somebody I was speaking to,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company called Meter out of San Francisco. They're trying to replace network engineers. But Don't know it now. so he was telling me about how in densely populated areas, Starlink works differently than it might be in a place with not as many people. Can you explain how it works? Yeah, so Starlink, there's several thousand satellites in low Earth orbit, and they're moving around 25 times the speed of sound in these, they're zipping around the Earth, basically. And they're at an altitude of about 550 kilometers, which is called generally low Earth orbit. Because they're at low Earth orbit, the latency is low. Like the distance, because the distance is not that far compared to a geostationary satellite, 36,000 kilometers. So you've got thousands of satellites providing low latency, high-speed internet throughout the world, and they are interconnected as well. So there are laser links between the satellites, so it forms sort of a laser mesh, so that if let's say if cables are damaged or cut, like fiber cables, the satellites can communicate between each other and provide connectivity even if the cables are cut. So, for example, when the Red Sea cables were cut, I think a few months ago, the Starlink satellite network continued to function without a hitch. So it's particularly helpful for disaster areas. So if an area has been hit with some kind of natural disaster, floods or fires or earthquakes, that tends to damage the ground infrastructure, but the Starlink satellites still work. So, and generally whenever there's some sort of natural disaster somewhere, we always provide people with free Starlink internet connectivity. We don't want to take advantage of a tragic situation. So, if there's natural disasters, we're like, okay, it's free during the natural disaster. We don't want to say like, put a paywall up while somebody's trying to get help. That would be wrong. So it's a very robust system. It's complementary to ground systems because the satellite beams work best in sparsely populated areas,
because you've got a satellite beam, it's a pretty big beam, so you have a fixed number of users per beam. So it tends to be very complementary to the ground-based cellular systems, because those are very good in cities, because you've got these cell towers that are only a kilometer apart type of thing, but cell towers tend to be inefficient in the countryside. So in rural areas is where you tend to have the worst internet, because it's very, very expensive and difficult to do all the fiber optic cables, or to have high bandwidth cellular towers. So Starlink is very complementary to the existing telecom companies. It basically tends to serve the least served, which I think is good. Will that change tomorrow? Like today, as you explained, the beam is quite broad and it can't work in a densely populated area with high buildings maybe. But can that change and tomorrow it becomes really efficient in a densely populated city where it is competitive with the local network providers? It's unfortunately, the physics don't allow for that. So we're too far away. So at 550 kilometers, and even if we try to reduce it, which about as low as we can go is about 350 kilometers, still very far away. You can think of like a flashlight, which is, that flashlight's got a cone, and that cone is coming at, today 550 kilometers. In the future, we'll try to get down to 350 kilometers, but we can't beat something that's 1 kilometer away, which the cell tower, physics is not on our side here. Right. So it's not physically possible for Starlink to serve densely populated cities. Like you can serve a little bit, maybe 1% of the population. And sometimes people get, even in crowded cities, there might be, no fiber link up their road. Like sometimes somebody's on a cul-de-sac or something, or in a place in cities, there's sometimes underserved areas for random reasons. And so Starlink can serve, like I said, maybe 1% or 2% of a densely populated city. But it can be much more effective in, like I said, in rural areas where the internet connection is much worse. And often people either have sometimes no access to internet, or it's extremely expensive, or the quality is not very good.